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와 함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N번방 사건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도 하루에 적게는 8건, 많게는 15건 이상의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작하는 영상임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그 외에 디지털 범죄를 한 것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시청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총 2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가 관련해서 상담을 했던 것들 중에 상당수가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상담조차 필요가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걱정으로 인하여 식사도 못하시고 며칠째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연락을 주신 경우가 많아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꼭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관련 법률과 그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통 약칭으로 아청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청법 제11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 제목으로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등이란 규정인데요. 5항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동 청소년이 이용을 한 음란물임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알면서 소지를 해야 됩니다. 즉 세 가지 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와 관해서는 그 아청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보면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이것은 2012년도 12월 18일에 개정을 해서 명백하게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2015년도 1월 15일에 선고가 있었던 2013도 11,538 판결에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의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 입장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다소 엄격한 입장인데요. 이러한 그 판례 입장에 따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 외관상 의심이 들 경우에는 이를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음란물인 경우에는 정말 낚시성 파일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여고생 또는 10대 커플 등의 파일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성인들이 출연하는 동영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의 파일 이름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성인이 출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영상을 봤을 때 외관상으로도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처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부분 파일명을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분리하지 수사관이 일일이 그 파일을 재생해서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운로드 받았다는 그 인터넷상의 증거가 그 파일명과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만 있지
해당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인지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변호하였던 사건 중에서 해당 파일명의 동영상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보여줬더니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판단을 받았고 저희가 무죄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시청을 해서는 부족하고 내가 다운로드를 하거나 소지를 하여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올라온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약에 다운로드를 안 하고 실시간으로 보기만 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스트리밍이라고 말하죠. 스트리밍인 경우라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면서 보여지는 방식이라면 만약에 스트리밍이라고 하더라도 아동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그램 다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자동 저장 기능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 내가 고의로 소지를 하였음을 좀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인데요. 참고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도 텔레그램이 영상을 누르면 전부 다운받아진다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몰랐다라고 브리핑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일개 개인이 그런 이제 아청물을 소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경험치에 비추어서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로 텔레그램과 자동 저장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텔레그램이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는 예전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민간인 사찰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입니다. 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텔레그램의 설치 또는 이용만으로 수사기관에서 추궁할 수도 있으니 텔레그램 자체는 불법적이거나 부정적인 프로그램은 전혀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텔레그램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텔레그램 측으로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과 관련해서 사건 이후에 삭제하고 탈퇴하라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삭제 및 탈퇴는 유죄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오히려 텔레그램의 어플의 존재가 무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텔레그램의 경우에 최초 설정이 동영상, 사진을 볼 경우 자동으로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상에서만 보았다고 하더라도 자동 저장 기능으로 인해서 처벌되지 않는 스트리밍이 아닌 다운로드도 인정이 되어서 아청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은 텔레그램에 설정이 들어가셔가지고 물론 매번 인터페이스가 바뀌긴 합니다만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 및 저장 공간에 들어가신 다음에 미디어 자동 다운로드, 미디어 자동 재생으로 들어가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이상 언제부터 설정이 변경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핸드폰이 교체되지 아니한 경우에 핸드폰에서 가상으로 저장된 내용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이 오프로 되어 있다면은 단순 스트리밍이었다를 주장할 수가 있고 소지죄로 처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어플 등의 경우에도 혹시 자동 저장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을 오프로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이 죄로 처벌을 받으려면은 알면서, 즉 과실이 아닌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영상이 아동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을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을 받고 처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동영상, 성인물, 야동 모음 등 제목만으로는 아동 음란물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다운로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삭제를 하면은 소지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제목을 해당 영상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로 해가지고 그 영상이 음란물 영상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운로드하게 돼서 그 영상을 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삭제를 하였다면은 소지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자면 홍도깨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첫 화면에 우리 사이트는 아청물 취급하시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뜨는데요. 이러한 내용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물을 촬영한 당사자로부터 돈을 주고 동영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네, 미성년자 아니에요. 저 21살이에요. 이런 답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은 내역도 무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 동영상을 받은 내역에 OT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에 그런 음란물이 있었다면은 대학생으로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므로 역시 무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지를 알고 인지한 즉시 내가 삭제를 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운로드를 받은 기록은 인터넷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운받은 파일을 실제로 즉시 삭제하였는지 또는 얼마나 보관하였는지 몇 번 재생을 하였는지 또는 몇 분간 재생을 하였는지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 중 어느 파일을 재생하는지에 대한 증거는 다운로드를 받은 핸드폰, 컴퓨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교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절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핸드폰에서 그러한 동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의 처벌 실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총 2146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이 가운데 44.8%가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풀려났고 40%는 오히려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수사 대상 중에 15%만이 처벌된 결과는 이러한 범행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하였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증거는 다운로드를 하였던 것만 있고 핸드폰, 컴퓨터 교체로 인한 증거 소실, 삭제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건데 해당 건수가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모두하기는 어려운 점,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이 되는 경우는 피의자의 자백이 있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N번방, 박사방,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조사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하여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가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홍도깨비 사이트에서는 문제된 박사방의 많은 동영상 압축 파일이 B, S, B, 풀 이런 파일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 게시글 한 개에서만 다운로드 수가 1000회가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옥보이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수가 3600회를 넘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로 꼭 좀 조심해야 될 게 위증죄나 증거인멸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진술과 관련해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형사재판에서 선서를 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하였을 때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해서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는 것인데요. 내 사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절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신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해서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나도 처벌받고 나를 도와준 지인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친구와 바꾸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습니다. 여덟 번째로 핸드폰이 있어서 유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이 성인 출연 음란물일 경우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매나 다운을 위한 대화 내용이 성인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역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핸드폰을 포렌식을 해서 보관할 경우에 예상치 못한, 즉 잊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삼아 친구끼리 한참 전에 주고받았던 동영상이 복원이 되어가지고 생각지 못한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보지 않고 즉시 삭제를 하였다면 이러한 자료 역시 고의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유리한 부분입니다.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서 보관하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습니다. 무죄의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무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포렌식까지 하였다는 것은 강력한 무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포렌식의 경우에 최초 복원할 때 최대한 복원이 되어야 하지 일단 한 번 복원 절차를 거치면 다시 하더라도 거의 추가 복원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업체는 최대한 실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변호하는 경우에 경험상 서초동에 있는 업체보다는 오히려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보건 업체가 훨씬 결과가 좋았고요.
퀵비라든지 좀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실력이 좋은 업체만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포렌식 업체의 선정 같은 것도 세심히 신경 쓰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째로 핸드폰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그 교체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핸드폰을 초기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초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인해서 복원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렌식을 할 경우에 언제 초기화를 하는지도 드러납니다. 즉 내가 만약에 핸드폰을 초기화했다는 것은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교체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는데요. 핸드폰을 교체하는 시기도 소환 통보를 받기 전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을 교체할 때는 내가 조사 대상인지도 몰랐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환 통보를 받은 후에 만약에 출석 전에 핸드폰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핸드폰을 교체하는 것이 좋고 교체할 핸드폰은 최신 기종이 좋습니다. 이전 핸드폰보다 구형 핸드폰을 교체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신 기종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0 울트라 기종으로 교체를 한 경우 만약에 핸드폰을 교체하고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사관이 왜 교체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망원 사진을 자주 찍는데 줌 기능이 너무 좋아서 교체했다. 처음에는 가격이 비쌌지만 많이 싸졌고 쓰고 있던 노트 10도 아직 후속 모델이 나오지 않아 중고가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큰 손해 없이 교체하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에 핸드폰을 교체할 경우에는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최대한 출석 일자를 여유롭게 잡아야 합니다. 변호인을 무조건 선임을 해야죠. 그리고 출석 전날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을 하고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서 피해자가 변호인 입회를 원하고 있는데 재판 일정 관계로 다음 주 금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은 다음 주 금요일에는 형 수사기관에 일정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을 최대한 늦춰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교체할 때는 실제 액정이 파손되었을 경우를 상정한다면 수리센터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수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수리를 받기 위한 상담을 받고 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교체가 낫다고 판단을 해서 되돌려 받은 다음에 수리센터가 있는 핸드폰 매장에서 최신 폰으로 구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릉역 근처 삼성 핸드폰 수리센터의 경우에 2층 수리센터 내에 존재하는데요. 이곳에서 핸드폰을 구매한 사람은 사실 수리를 받으러 온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이에 관한 영수증이라든지 번호표 이런 거 다 보관해 두시고 영수증 외에 다른 카드 영수증 등도 모두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수증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추후 증거로 제출할 때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여러 영수증들 사이에서 해당 영수증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증거로 제출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전 핸드폰을 초기화해서 구매 시 할인받고 넘기거나 중고나라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 1에서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이미 해외 판매 또는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해가 되고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할 때 초기화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수사기관에 출석을 했을 때 영수증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영수증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진술을 하고 추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미리 영수증을 가져가는 것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외에도 핸드폰의 교체라든지 분실과 관련해서 되도록 파손될 때 또는 물에 빠질 때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자신과 관련 없는 객관적인 제3자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행위 시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 제1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후 입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소급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인데요. 국민의 형벌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근거한 규정이죠. 따라서 만약에 법이 개정이 돼서 처벌이 무거워졌거나 단순한 스트리밍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전에 행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무겁게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광범위하게 있어가지고 이에 관한 문의가 많은데요. 법이 개정됐다고 해도 개정 전의 행위가 새롭게 처벌되거나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해서 처벌하겠다라는 뉴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많이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단순 형법상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문제입니다. 헌법 제13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치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에 명시된 것으로서 그 법이 개정이 되어서 예전에 행했던 범죄가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